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데뷔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마케팅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뭡니까? 실제 마케팅을 실행을 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지 바로 마케팅 믹스, 포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믹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우리 마케팅 믹스는요, 포피라고도 불립니다. 왜 포피라고 하냐? 총 4가지의 P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케팅 믹스는 총 4가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의 P가 있고요. 두 번째, 가격 관리의 price. 그 다음, 세 번째, 유통 관리의 place.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매 촉진의 promotion.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P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걸 포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 4가지의 포피, 마케팅 믹스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제품이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지 첫 번째 제품 관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품을 관리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어떤 제품마다 항상 브랜드라는 게 붙는데요. 그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제품 관리의 첫 번째 브랜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브랜드 잠깐 보면요. 우리 브랜드에는 브랜드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브랜드 종류는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제조업자 브랜드가 있고요. 두 번째 유통업자 브랜드가 있고, 세 번째 무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제조업자 브랜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는 다 거의 제조업자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죠. 그럼 스마트폰 그 뒷면에 보면 삼성이라고 적혀 있고 또 LG도 보면 뒤에 보면 LG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웬만한 제품은요. 다 제조업자 브랜드를 다 그 브랜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브랜드는요. 사실 거의 제조업자 브랜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이요.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이 사람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요. 유통업자들도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유통업자 브랜드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롯데마트에 가면요. 롯데마트 그 유통업자가 롯데마트죠.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롯데마트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Price Only라는 게 있죠. Price Only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굉장히 뭡니까? 제품의 질은 좋게 해야 돼.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해서 가격이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해서 Price Only라는 이런 유통업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마트 가면요.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가 뭐가 있냐? 피코크라는 게 있어요. 피카크. 예. 여러분들도 요즘에 잘 아실 겁니다. 이마트 가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전부 다 피커크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피커크가 뭐냐? 바로 이마트 자신들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유통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좀 이렇게 그 시장에 봤을 때, 이 회사 제품은 괜찮은데 뭔가 유통에 대한 채널이 좀 약하거나 혹은 뭔가 브랜딩이 약한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제품은 괜찮네. 그러면 너희가 그 제품을 공급해주면 그 너희 브랜드는 어차피 해봤자 시장에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우리 브랜드를 여기다 붙여서 그래서 너희 거 팔아줄게. 그러면 너희 팔 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우리한테 줘. 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요. 아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요. 그런 회사들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생산을 하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통업자 브랜드는 이런 롯데마트의 프라이스 온리나 혹은 이마트의 피커크 같은 그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유통업자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 브랜드라는 게 있죠. 브랜드가 없는 거. 이건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이마트에 뭐가 있습니까? 노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노 브랜드. 이거 뭐냐? 말 그대로 브랜드가 없는 거죠. 브랜드가 없이 노 브랜드가 처음 나올 때 뭐였습니까? 그래요. 이 노 브랜드의 슬로건 이거예요. 브랜드가 아니다. 뭐다? 소비자다. 예, 맞습니다. 워낙 요즘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성비, 값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 브랜드 만들고 거기다 마케팅 비용하고 광고 쏟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비용 아껴서 제품의 퀄리티를 훨씬 더 좋게 하면서 가격을 낮추자라고 해서 노브랜드라는 이런 걸 만들었죠. 말 그대로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브랜드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뭐 이름도 없죠. 거의 없고 뭐 보면 뭐 N15 제품 혹은 뭐 N14 제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브랜드라는 제품을 사봐서 아시겠지만요. 어때요? 그래요. 동급 제품 대비 굉장히 가격은 낮고요. 반면에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노브랜드, 뭡니까? 무브랜드인 거죠. 참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없이 나와서 뭡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가성비 갑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노브랜드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아예 노브랜드 매장이 독립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무브랜드, 노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종류는 제조업자 브랜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부분의 어떤 제품들에 붙는 브랜드는 거의 대부분 제조업자 브랜드인데 요즘은 그런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지면서 그네들도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유통업자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아예 없는 무브랜드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브랜드의 총 3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음은요.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브랜드의 구성 요소. 브랜드의 구성 요소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명이 있고요. 두 번째, 로고가 있고요. 세 번째, 심벌이 있고, 네 번째, 캐릭터가 있고, 마지막으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브랜드명은 이런 거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란 자체가 브랜드고요. 또 지금 뭡니까? 뭐 프라이스 옴니 이런 것들도 브랜드가 되겠죠. 예, 지금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들의 이름, 그것들이 전부 다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로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삼성의 로고는 어때요? 삼성은 SAMSUNG 되어가지고 요렇게 뭡니까? 요렇게 타원형처럼 요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삼성의 뭡니까? 로고가 되는 거죠. LG는 뭐예요? S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SK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SK의 로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에 있어서 심벌은 뭐냐? 심벌은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벤츠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벤츠 심벌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렇게 된 거. 요게 바로 벤츠의 심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우디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아우디의 심벌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브랜드의 심벌을 의미하는 거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맥도날드 같은데 맥도날드의 여러분 캐릭터 뭐예요? 그래요. 그 뭐 삐에로 같은 그 사람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맥도날드의 캐릭터가 될 거고요. 또 뭐 있어요? KFC는 그 후덕한 할아버지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브랜드의 슬로건은 뭐가 있냐?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Just do it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뭐 나이키의 슬로건이 될 거예요. 혹은 또 뭐 있습니까? 뭐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게 바로 브랜드의 5가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제품 관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제품이 어떠한 식으로 탄생해서 어떠한 식으로 점점점 쇠퇴해 가는지, 말 그대로 제품의 수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Product Life Cycle이라고 해서 PL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품 수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제품의 수명 주기를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품이 처음 탄생한 도입기. 그 다음 점차 성장해가는 성장기, 그 다음 그 제품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숙해가는 성숙기, 마지막으로 그 제품이 시장에서 엑시트해가는 뭡니까? 쇠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제품이요 어떤 식으로 이 수익들을 벌어들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매출액이 됩니다. 매출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아래쪽에 보는 여기 주황색이 뭐냐? 이게 그 기업의 이윤이 돼요. 이윤. 그런데 보시면요, 이윤과 매출액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뭡니까?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숙기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다가 쇠퇴기로 가면서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액이 하락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윤이 하락하는 이 속도가요,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급감합니다. 그래서 쇠퇴기에는요, 매출액의 감소보다 이윤의 감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는요, 바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품이 이러한 과정을 걸치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도입기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아예 성장하지 못하고 바로 쇠퇴해서 시장에서 엑시트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제품이 도입기에 탁 나왔는데 거의 도입기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급성장해서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바로 성숙기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상황에 따라서 이걸 바뀔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은요,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를 생략해서 다른 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래서 우리 첫 번째 제품 프로덕트에 대한 거를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품 관리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2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가 끝나고 나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격 관리가 되겠죠. 영어로 우리 price라 그래서 두 번째 P가 되는 겁니다. 자, 가격을 관리할 때는요. 이런 순서를 따른다고 해요. 첫 번째, 우선 가격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가격의 목표. 우리가 시장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건지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제품 관리에서 했던 이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지 즉 마켓쉐어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혹은 우리가 오히려 마켓쉐어가 아니라 현재 우리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지 바로 일단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이 2가지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첫 번째 이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확대를 원하는 건지 혹은 이윤 극대를 원하는 건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 시장을 확대하게 한다고 해요. 마켓쉐어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될까요? 낮게 책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장을 빠르게 침투해서 시장을 최대한 마켓쉐어를 확대하려면 가격을 낮게 가져가야 돼요. 가격을. 반대로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격 목표로 시장 확대인지 이윤 극대인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정을 했다. 목표를 설정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과 가격 책정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저가격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반면에 뭡니까? 이제 이윤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럼 가격 전략을 고가격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가격 목표 다음에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가격 전략을 내가 고가격 전략으로 가져간다. 혹은 저가격 전략으로 가져간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대등 가격으로 가져간다. 이런 전략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요. 이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런 가격 전략을 선정하고 나면요. 그 가격을 계속 단일 가격으로 가져가야 될지 혹은 뭡니까? 탄력적으로 가격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좀 지금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단일 가격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단일 가격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변동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겠죠. 그래요. 첫 번째, 이런 정책도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스키밍 전략과 침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키밍 전략은요,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스키밍 전략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처음에 고가격 정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가격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뭐 있어요? 침투 가격 전략은 뭐냐면요. 처음에 저가격 전략을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고가격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키밍 전략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스키밍 전략은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아프다? 어쨌든 좀 힘든 역사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 이 스키밍 전략을 굉장히 잘 활용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일본 기업들이에요. 일본 기업. 사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삼성 반도체가 전 세계 1위긴 하지만요. 과거에 불과 한 20년, 한 10여 년 전에는요. 전 세계 반도체 1위가 어디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이 반도체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걸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일본은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선발주자다 보니까 자신들이 새로운 그 반도체가 딱 나오죠. 그럼 이게 새 모델이니까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시장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 한참 그걸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다가 그 다음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요 모델과 똑같은 성능이 있는 모델을 딱 내놔요.
그러면 그걸 내놓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내놨으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내겠죠. 낸과 동시에 일본은 어떻게 하냐? 그 똑같은 모델 미리 지금 선점해서 팔았던 걸요. 가격을 대폭 낮춥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가격 측면에서 여기서 게임이 안 돼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가격을 확 낮추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따라올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막 파는 시기에 또 그 다음 단계를 연구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격 낮춘과 동시에 또 새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은 굉장히 비싸게 받고 기존에 지금 있던 제품은 가격을 낮게 가져가서 완전히 삼성전자를 이렇게 원투 펀치로 막 때렸던 거죠. 예. 그걸 삼성전자가 계속 이겨나갔던 거죠. 물론 정부의 도움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의 어쨌든 기업가의 그런 도전 정신도 있었던 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걸 계속 우리가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격해 갔던 거죠. 그러다가 한 계기로 이게 완전히 역전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스키밍 전략이에요. 스키밍 전략.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침투 전략 이런 거 뭐냐? 처음에는 아주 저가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뒤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확대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가격을 확 높게 받는 겁니다. 요거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쌤이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옛날에 한 작년 여름쯤인가요? 한 1년 전쯤 됐겠네요. 작년 여름쯤에 제가 편의점에 갔더니요. 보통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먹는데 커피 전문점이 그때 문을 안 열어서 그래서 편의점에 잠깐 그냥 그런 커피를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 그 더치 커피, 그러니까 콜드브루식으로 내린 그 커피가 새로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하길래 봤더니 그게 뭐냐. 그 이병헌 씨가 선전한 콘트라베이스라는 그 커피였어요. 근데 그게 용량이 굉장히 컸는데 그걸 이거 하나에 2,500원인데 그거를 1 플러스 2였습니다. 아마 2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2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격으로 3개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2,500원짜리를 하나의 가격이 2,500원인데 2,500원만 내면 3개를 주는 거예요. 3개를. 그래서 그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 좀 애용을 했죠, 제가. 한참 애용을 하다가 한 2달인가 3달 지났나요? 딱 갔더니 또 사 먹으러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제 가격 받더라고요. 하나당 2,500원. 사실 그거 편의점에 파는 커피로 하나당 2,500원이면 꽤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그걸 처음에 시장을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 그걸 침투하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저가격으로 들어왔던 거죠. 3개 2,500원이면 개당 800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장 침투하고 어떻게 해요? 고가격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또 가격 정책의 마지막 소비자 지각에 의한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소비자 지각에 의한 가격에 첫 번째 뭐가 있냐요? 관습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 가격.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과자 살 때 보통 얼마 정도 가격을 예상합니까? 그래요. 한 1,500원 이런 거 있죠. 1,500원 비싸봐야 한 2,000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격 정책을 펼칠 때 일반적으로 과자 제품을 내는 기업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사이에서 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습 가격 정책입니다. 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1,000원에서 1,000원 한 미만, 한 800원에서 1,000원 요 정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관습 가격이에요. 두 번째, 명성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제품의 명성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건데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요. 럭셔리 제품들이에요. 그 뭡니까? 명품. 기본적으로 명품 우리가 몇백만 원 이상 정도 돼야 그래야 명품이라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만한 제품,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그럼 그 명성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는 거. 그게 바로 명성 가격입니다. 세 번째, 단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단수 가격. 단수 가격은 뭐냐? 이거예요. 단수가 홀수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죠? 2,000원에 팔아도 될 걸 1,990원. 그렇죠. 그 다음에 1,000원에 팔아도 될 걸 990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단수 가격이에요. 끝을 홀수로 만드는 거죠. 단수 가격 정책을 왜 하냐? 이게 참 재밌게도 1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앞에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2,000원과 1,990원은 10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자리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큰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10원이 차이가 난다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2,000원은 굉장히 비싸고 뭡니까? 1,990원은 굉장히 싸다고 느낍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게 싸게 느껴져서 더 많이 구매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단수 가격 정책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인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인 가격. 요거 뭐냐?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요 하나의 미끼 상품을 만들어서 그 가격만 굉장히 낮게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쌤이 정확히 그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품 회사 중에 그 아마 네이처 리퍼블릭인가요? 아마 거기인가요? 하여튼 거기 어디 그 화장품 회사를 가면요. 거기 그 매장을 가면 그 여러분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알로에 수딩 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쌤이 그걸 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그 남자다 보니까 면도를 하고 나면 여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진정하는 그런 크림 같은 걸 발라야 되는데 그게 남성용이 쌤은 좀 안 맞아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나 뭐 그럴 때 냉장고에 넣고 그걸 나중에 면도하고 그걸 빼서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시원하고 좀 이 진정이 빨리 되죠. 예.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쌌습니다. 지금도 아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싸죠. 한 3,000원? 뭐 옛날에 사실 처음 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통에 1,000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제품을 통해서 미끼 가격으로 1,000원으로 아주 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구매하러 와가지고 그거 사면서 다른 제품도 함께 사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래요. 유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회사가 또 있죠. 코스트코. 코스트코 가면 여러분들 꼭 사야 되는 뭐 제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머핀. 그래요. 얼마 전에 쌤도 코스트코 왔었는데 코스트코 머핀 살 때 1+1이죠. 근데 그 1+1이 하나당 6개씩 12개인데 그게 얼마예요? 8,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뭐 얼마예요? 뭐 한 개당 한 700원 꼴 되나요? 엄청 싸죠. 예. 그런 미끼 상품들을 몇 개를 코스트코가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유인하는 그런 가격으로 딱 책정해가지고 나머지 제품도 함께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인 가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가격 정책을 다 하고 나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가격 목표와 가격 전략을 통해서 최종 가격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최종 가격을 설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제품의 원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품의 원가는요, 뭘 고려할 때 쓰이는 거냐면요. 바로 그 가격의 하한선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싸게 가격을 받으면 그 손해받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비싸게 받아야겠죠. 두 번째,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의사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 제품의 가격의 상한선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경쟁자 가격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 대등한 어떤 가격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가격 혹은 대등 가격, 비교라고도 해볼까요? 가격의 비교를 위해서 경쟁자 가격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주고요.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가격은요, 바로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해주고, 경쟁자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우리 제품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가져야 될지 그 비교하는 가격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최종 가격을 설정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가격을 한번 설정했다고 해서 절대 안 바꾸는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잘 팔리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그래요. 가격을 낮게 다시 조정해야 될 거고, 가격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이 인기가 굉장히 좋으면 가격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최종적으로 가격 조정까지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 마케팅 믹스에서 가격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제품 관리, 두 번째 가격 관리까지 했으면 세 번째 이제 유통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제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배우고 난 뒤에 그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나면 이제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가야 되는지 그 이 제품을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유통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유통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유통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회사가 가져가야 될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유통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유통 커버리지를 좁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유통 커버리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통 커버리지는요, 뭡니까? 소매점 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이 유통 커버리지를 얼마만큼 가져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유통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가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개방적 유통이라 그러고요. 유통 커버리지를 좁게 가져가면 전속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건 선택적 유통이라 그래요. 뭐 너무나 자명하게도 여러분, 소매점 판매하는 그런 뭡니까? 그 점포 수를 많이 가져가면요, 넓게 가져가면 당연히 소비자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빠르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반면에 우리가 유통 커버리지를 좁게 가져가면요, 당연히 그 접촉할 수 있는 그 시장의 어떤 그런 기회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뭔가 전달할 때 그게 좀 느릴 겁니다. 반면에 유통 커버리지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 많은 소비자를 접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유통 커버리지를 많이 넓게 가져갔는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제품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럼 이건 굉장히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통 커버리지를 좁게 가져가면 소비자를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점은 좁겠으나 하지만 어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빠르게 철수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유통 커버리지 결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매점 수를 우리 저 점포 수를 몇 개까지 가져가야 될지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요. 첫 번째 유통 커버리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소매점 점포 수를 가져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유통 채널 과정에서 우리가 통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져가야 될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통제 수준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요. 우리는 그걸 수직적 통합이라고 그러고요. 통제 수준을 약하게 가져가면 독립적 중간상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는 걸 유사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유통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좁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럼 넓게 가져갈 때, 자, 우리가 많은 점포 수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 많은 점포 수를 가지고 갈 때 앞쪽, 뒤쪽에 이런 유통을 해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굉장히 우리가 통제 수준을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그 과정을 약하게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유통 커버리지를 좁게 소매 점수를 적게 가져간다고 해도 바로 이 유통하는 과정을 역시나 통제를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약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통 커버리지 단계 다음에 통제 수준을 결정하게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통제 수준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 수직적 통합을 하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래요. 일단 회사가 이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품의 어떤 의사 전달이나 어떤 품질 전달을 굉장히 좀 일관적이고 통제 가능하게 가져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겠죠. 반면에 통제 수준을 약하게 가져가면요. 당연히 어떤 의사 전달이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여기서 좀 약해질 겁니다. 반대로 이런 수직적 통합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 시장에서 철수를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요. 굉장히 철수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왜? 많은 단계들을 회사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장에서 털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독립적 중간상을 활용해서 통제 수준을 약하게 가져가면요. 역시나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빠르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이 뭐냐? 유통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세 번째 유통관리까지 끝이 나면요. 마지막,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유통 채널까지 다 확보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이제 판매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판매. 자, 우리 판매 촉진. 이게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그러는데 판매 촉진은요. 총 4가지의 판매 단계들이 있습니다. 판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광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판매 촉진, 판촉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업에서 하는 홍보, PR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뭡니까? 인적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요 4가지가 대표적인 뭡니까? 프로모션의 4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바로 각각의 장단점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광고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광고, TV 광고입니다. 그런 광고는 당연히 이 프로모션을 하는 범위, 그 대상이 누구냐? 대중들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광고는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들어간다요. 비용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의 장점은 뭐냐? 그렇죠.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찍고 바로 방송에 내보내면 혹은 신문지면에 실어버리면 바로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 광고를 할 때 당연히 기업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이야기하죠. 나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장점은 그래요.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 회사들이. 우리가 이런 점만 내비치고 장점은 내비치고 단점은 숨기려고 하는 거. 왜? 그런 게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 뭡니까? 정보의 양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여러분 우리 광고 길어봐야 15초에서 30초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의 최대 단점은 뭐냐?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판촉. 여러분 판매 촉진 요거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뭡니까?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새롭게 모델을 출시하면요. 대학가나 어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부스 같은 거 차려서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판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판촉의 범위는요. 당연히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부스를 하나 차리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세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사용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판촉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 그래요. 보시면
그 부스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와 하면서 막 옵니다. 첫 번째,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두 번째, 그래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직접 체험을 바로 해보고 뭡니까? 거기서 상담도 받고 바로 개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효과가 뭡니까? 판촉에서는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판촉은요, 모방이 되게 쉽죠. 그렇게 해서 좀 괜찮다 그러면 바로 다른 LG도 와서 그렇게 따라할 수 있어요. 모방이 가장 쉽고요. 그리고 제품 비하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세 번째, PR은요, 이런 거죠. 기업이요, 자신들의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신문 언론사들에다가 흔히 말하는 보도 자료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언론사는 그걸 보고 사용을 하고 혹은 그 자료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문 기사에다가 그 기사들, 이 제품이 이래 나왔다, 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더라, 그렇게 기자가 적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PR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범위는요, 불특정 장소 대중이고요. 비용은 당연히 무료죠. 그냥 기업이 뭡니까? 홍보 자료나 혹은 뭡니까? 보도 자료를 그냥 주기만 하면 기자들이 그걸 보고 쓰거나 혹은 제품을 쭉 주면 기자들이 그 사용해보고 그다음 뭡니까? 신문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가 됩니다. 장점은 뭐냐? 그렇죠. 신문에 기자가 실은 거기 때문에 제3자가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뢰할 겁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걸 써보고 혹은 그 보도자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쓰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PR입니다. 마지막, 인적 판매 한번 볼게요. 인적 판매는요, 흔히 생각하는 우리 방문 판매, 직접 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우리 방문 판매는요, 그래요. 대상이 누구냐? 그래요. 개별 고객입니다. 그 집에 있는 그 주부들이나 혹은 뭐 아저씨들 혹은 우리 뭐 학생들 이런 개별 사람들한테 가는 거라서 당연히 타겟은 누구냐? 개별 고객이 되죠. 비용은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가장 이 4개 중에 가장 비싸다고 보시면 되죠. 왜? 저 방문 판매를 하려면 뭡니까? 방문 판매를 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가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요. 설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방문 판매, 인적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하게 알려주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정보의 양을 굉장히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거기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거 물어보죠.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단점은 뭐냐? 그래요. 비용이 일단 너무 많이 들고요. 이게 개별 사람들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적 판매, 방문 판매의 우리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판매 촉진의 총 4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봤고요. 마지막. 제품의 수명주기. 우리 지금 방금 배웠던 여기에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과 지금 뭡니까?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판매 촉진 수단의 중요도를 함께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방향으로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도입기에는요. 보시다시피 가장 일단 지금 막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빠르게 지금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광고랑 PR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뭡니까? 판매 촉진은 아직까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매 촉진은 도입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 인적 판매는 한 중간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광고나 PR은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갈수록 그 중요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성숙기에 다시 이렇게 중요해지다가 쇠퇴기에 줄어듭니다. 인적 판매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갈수록 뭡니까? 점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 촉진은요. 판촉은요. 도입기, 성장기는 중요하지 않다가 성숙기 때는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쇠퇴기에 살짝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말 그대로 제품의 수명주기와 판매 촉진 수단의 중요도를 이렇게 관련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판매 촉진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마케팅 마지막 단계 뭡니까? 마케팅 믹스 4P에 대해서 전체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제품 관리 프로덕트, 두 번째 가격 관리 프라이스, 세 번째 뭡니까? 유통 관리 플레이스, 마지막 판매 촉진 프로모션까지 해서 총 4단계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살펴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 마케팅 이 전체 전략을 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현실 사례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